참사와 재난을 만들어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도 한국을 부러워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치안이 잘 되어 있다. 또한 지난 월드컵 경기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 응원단과 일반 국민들의 태도는 만국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정직하며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반면 한국인들은 서로 더럽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세상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굶어 죽는 인간이 세상에 얼마나 되며 진화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세계의 시사 지도를 들여다보고 매년 변화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50년, 60년대 미국과 지금의 미국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날이 어두우면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거리가 무법천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돈이 없어 그럴까? 세상이 점차 참혹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앞으로 거대한 경제 공황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당황 후에야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석유값의 등급, 미국 달러의 가치 폭락 두 가지만 보아도 공황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2005년 여름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으로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참사는 인재로 밝혀졌다.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실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1년 이상이 흐른 지금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이를 꾸민 것으로 여겨진다. 제방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연방정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카트리나에 불어올 때에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반감만 했다. 철도와 버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마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물론 이를 막았다.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도 의료진과 의료품이 버지니아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외국 구급대가 와 있었어도 어느 정부 부서가 관리할지 걱정이 안 된 데다 봉사원들의 보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장에 모여 난을 피한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데도 영국에서 보낸 수백 톤의 나토군 야전 식량을 인간이 먹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야전 식량은 이라크에 파병된 영국 병사들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안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의 어머니 바바라 부시는 고생하는 이재민들에게 대해 원래 못 살던 사람들인데 수용소에서 고생 좀 하기로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발언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한 피마 책임자를 오히려 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중에 자진 사퇴했지만 잘못된 일은 지방관리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체니가 부통령이 되기 전 근무했던 힐리버튼이라는 회사가 허리케인 복구 공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다. 과거는 정말 모든 국가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일들을 잘 처리했건만 그런 것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거듭하여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를 시온의 지도 장로들이 세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병을 퍼뜨려 인구를 조절한다. 치kun서의 10장 19절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고의적으로 질병을 퍼뜨린다는 대목이다. 이는 소위 우생학이라 해서 70년 전부터 일반 대중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생학이란 루소의 영향을 받은 토머스 멜서스가 18세기 말 인구론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나치의 우월민족 정책을 비난했던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 독일의 화학회사 바이엘, 웨이스트, 바스트, 제약회사의 모체인 화벤이나 미국 록펠러 소속 세브론 오일이 모체가 되어 많은 제약회사와 화학회사 등 갖고 대단한 발전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다. 요즘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암, 에이즈, 광우병,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따위를 위시해서 이름도 모르는 만성피로증, 마이코플라즈마,
마실루스 등등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탄저균, 에볼라 따위도 인구 조절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 살충제, 심지어 JP8이라는 제트기 연료 같은 매체로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늘어만 가는 세계 인구를 전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도록 해서 죽기 전 가진 돈을 모두 엘리트들에게 바치라는 것이다. 이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라 할 수도 있고 잉여 인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즘 노령사회가 되고 있는 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전쟁과 질병의 세상이 앞으로 한 50년 정도 계속되면 사람이 귀해져서 이런 얘기도 쑥 들어갈 것이다.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빚어지는 분쟁. 유대인이라 하면 나치에서 희생된 600만 명이 생각날 것이다. 온 세계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인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다시는 전쟁이나 인류의 참극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유엔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들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반세기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평가해보자.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열린 니른베르크 재판이 있은 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한국, 베트남, 그중 1994년 여름에 있었던 루안다 학살 사건은 엘리트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유엔 루안다 완조군의 사령관 델레어 장군은 후투, 조기 투치족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유엔에 보고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허락해 줄 것과 증원군을 파견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유엔은 끝내 학살 방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겨우 석 달 동안 80만이란 투치족이 그저 투치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다. 당시 유엔은 학살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학살을 부추기고 말았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면 평화와 공존이 아닌 학살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텔아비브 히브리 대학의 한 교수의 말로는 이스라엘 정부는 전 아랍국을 상대로 아스완 댐을 폭파할 계획을 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언론이 모두 이스라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게는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 분자들이고 이스라엘군을 평화의 사도들이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은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들을 테러 분자였고 한국인들은 모두 악의 씨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일본이 한국인 수십 수백만을 죽였다 해도 평화의 사도 미국은 일본을 이해하고 지원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사탄의 부하로 세상에서 악한 행위만 일삼아 하는 못된 인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마땅하고 그들을 죽인 후에는 신의 심판이 내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정부와 사회의 모든 조직을 조종하다. 엘리트들은 정치계의 각 파벌은 물론 모든 사회의 조직에 침투하여 분쟁과 다툼을 조장한다. 그들은 금력과 지식과 음모, 협박 등을 망라하여 적시적소에 알맞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은 치쿤서 전체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12장에서는 비신호신의 팔에 비유해 사회를 통솔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요즘 같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치쿤서에서 그들은 언론을 75% 소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절대 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숫자로 꼭 75%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언론뿐 아니라 정치, 종교, 재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극자에서부터 극우까지 심지어는 관선 언론에서 반정부 언론까지 각각 태도를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색깔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유일하다고 자처하는 파벌마다 하나씩 모두 손을 뻗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를 옹호하는 사회단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반대로 정부를 비방하는 단체도 많을 것이다.
이런 단체의 열성분자로 가장의 활동을 한다. 단체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명단을 알아두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시온 왕국을 수립할 때가 되면 하나님처럼 심판을 내려 그동안 충성하여 잘 써먹는 사람은 적당히 대우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조폭은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 못할 것이다. 조폭은 정치, 경제계 등 돈 되는 곳에는 모두 침투할 수 있다. 또 사회 전체에서 노동자 계급은 어마어마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다수를 관장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조폭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어느 사회이건 피지배자층이며 상류 극소수의 부귀 영화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치가들은 이들의 표와 재벌의 돈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묘기를 부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불행히도 노동자 계급은 상대적으로 무식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문지사회에서 대중의 머리를 조종하는 것은 언론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유로 유일한 투쟁 수단인 파업을 해도 일반 민중은 대개 외면을 한다. 오히려 칩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이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중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에는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뒤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노동자들도 흔하다. 대개 이들은 종행으로 정치 혹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원래 자신들의 임무와는 상반되는 일을 논의하고 진행시킨다. 바로 이런 인사들을 지원하여 엘리트들이 노동계급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사 조폭이 되어야 한다. 미국 노동계의 많은 노동자 조폭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를 부패시키는 데 앞장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통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득과 국가라는 공동체의 이득이 일치될 때에만 질서를 지키고 이익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부패한 사회로 전락하는 것이 법치 국가가 되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패한 사회에서 나를 희생해서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말뿐이다. 정부가 법의 잣대로 다스린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에서 법은 있으나마나 한 장품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힘없는 하류 계층에만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질서를 잡는 것은 돈과 완력이다. 따라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돈을 벌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범죄가 조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곧 법이 된다. 결국 경찰은 범죄 조직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념을 마치 신앙처럼 여겨왔다. 핍박이 심한 사회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든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돈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온 젠타일 사회에는 돈을 천시하는 버릇이 있다. 때문에 유대인이 젠타일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유대인에게 쉽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회란 부패한 사회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회 역시 부패한 사회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를 부패시키는데 늘 앞장섰다. 사회가 부패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 기회주의자라는 말과도 통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나라와 국민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소화를 위해서 언제나 대화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때문에 시온의 장로들에게는 매우 쉬운 표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약점이 잡힌 후에는 기꺼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독재자가 여럿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해왔다. 그들은 국민 앞에서는 신의 버금가는 독재자였지만 사실 미국이란 힘 앞에서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라기보다 그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과 집단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민주화와 함께 독재자들을 물러가고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치쿤서의 5장 2, 3절에는 바로 이런 착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독재자들은 물러갔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들이 노예였던 이 나라의 독재자 대신 직접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를 틀어지고 있는 국제 자본이다. 그 국제 자본은 전에도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현재와 미래의 한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을 조종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를 조종하는 형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 그들의 절대 권력은 퇴보하기는커녕 더욱 막강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치를 조장하다. 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이라는 것은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는 품목이다. 인간이란 원래 호의호식을 좋아하게 마련이고 남다른 고급품을 소유하는 것으로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치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과 통한다. 사치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자연 사치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마련이다. 무엇이든 생산해서 잘 팔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를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사치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패망의 첩경이 될 수도 있다. 생활 수준을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결국 한번 올라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별 비겁한 수단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 사회 전체에서 볼 때 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이 사치품 산업의 소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를 망치게 하려면 사치를 조장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사치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서양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졸부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언제 가난했던 적이 있었냐는 듯 호화스러운 생활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시내는 온통 명품 옷으로 가득 찼고 5, 6만 원짜리 시계를 1억 가까운 값에 판 사기꾼이 뉴스를 장식한다. 수세기 동안 잘 살고 있는 부자 나라 사람들도 입을 딱 벌리고 기막혀 할 정도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유난히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 민족이다 라는 말이다. 그 한다는 민족 정신을 사치하는 데 쓰지 말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데 쓴다면 세상이 우러러보는 내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투기성 산업을 장려한다. 우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고 빈익부 부익빈의 사회로 만들어 대다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귀한 줄 모르게 만든다. 사람은 돈이 가치관이 흐려지면서 사치하게 되고 자연 투기를 하게 된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를 만들어 얼마 동안 재미를 보게 하지만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를 카지노 경제라고 부른다. 카지노는 도박과 직결되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1, 2차 또는 3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벨기에 루앙 대학의 버나드 루시엥 교수에 의하면 1975년 전 세계 투자액 중 산업 투자는 80%였고 투기성 투자는 20% 정도였으나 1997년 산업 투자는 2.5%, 반면 투기성 투자는 97.5%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투기성 투자 대부분이 환투기로 다른 나라의 화폐의 환율 차로 돈을 버는 것이다. 한편 하루에 5조 달러 정도의 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환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면 양심적인 정치가들이 곧 그 방지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계획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치쿤서 6장 6절에는 무역을 장려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신세계 질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노동자들을 타락시켜라. 어느 사회나 고금을 막론하고 노동자라는 계급은 가난하고 무식하며 핍박받는다. 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선동하면 쉽게 폭력을 일으킨다. 또 고수가 많기 때문에 무서운 부류이다. 때문에 시온의 지도 장로들은 노동자 계급을 다루는데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가난하고 무식한 부류라고 부른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급에 비해 그렇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무식이 아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의 노동자들에게 직업적인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이성적인 사고가 결핍된 사람들을 말한다.
아는 게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말도 잘 듣지 않게 된다. 노동자는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간이어야 다루기가 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무식함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무디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봉급은 적당한 양만 지급한다.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게을러지고 건방져진다. 물론 너무 조금 주면 불안이 많아져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이를 조정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들이 무식한 상태에서 만족하게 하려면 학식이 없어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된다. 감정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 섹스, 흥행 등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가끔 법이라는 것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혼돈할 때가 있다. 정의와 정도를 기준으로 판결하기보다는 권력이나 금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도 이겨봤자 명예만 되찾는 만족감뿐 돈은 거의 변호사 차지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소비한 정력과 시간 따위는 이긴다 해도 그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실상이다. 이런 결함은 다만 사회를 명랑하고 밝고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데 따른 작은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하자. 치쿤서는 이에 대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사법에서 정의라는 것은 사건 내용의 근본을 따지는 것보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다. 즉 기술적인 면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사법제도는 엘리트들이 고안해낸 작품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언어의 교묘함은 숨긴 채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치훈이다.